안녕하세요. 우리 보건연구사 시험 대비하는 역학 강의 시작할 거고요. 자, 역학이 이제 뭐 사실 수강생들이 굉장히 많은 직렬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보건연구사 자체가 굉장히 소수 직렬이기 때문에 수강생도 많지 않고, 그리고 역학을 이제 시험 보는 학생들 자체가 많지 않기 때문에 매년 강의가 진행이 되지 못했었고, 제 강의가 2016년에 촬영이 됐었고, 그다음에 이제 올해 다시 개정을 좀 더 해서 강의를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혹시 수업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 이전 수업을 들었는데 이번에 또 추가로 다시 한번 들으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지금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수업은 기본적으로 처음 시작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이 될 거고, 그 보건연구사를 이제 막 준비하려고 내가 딱 해서 이런 직렬이 있었네? 연구사래. 직급도 좀 높고 더 괜찮은 것 같아. 나 여기 도전해봐야지 해서 봤더니 과목이 보건학, 역학, 그다음에 뭐 다른 뭐 여러 가지 환경이라던가 식품이라던가 미생물이라던가 다양한 과목 있고, 또는 예방의학, 이렇게 과목들이 들어가 있다란 말이에요. 역학이라는 과목을 이제 대학원에서 석사를 진행을 했던 분들 같은 경우는 접해본 과목일 거고, 보통 일반적으로 학부 단위에서는 잘 진행되지 않는 과목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게 뭐지?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는 과목이기도 하고, 역학 검색하면은 사주 역학 이런 거 나오고, 그쵸? 사주 역학. 제가 그런 거 되게 좋아하는데, 아무튼 사주 역학 이런 게 막 나온단 말이에요. 역학이란 뭐냐라는 것 자체가 되게 생소하기 때문에 시험을 준비할 때 두려움이 있는데, 역학은 굉장히 재밌는 과목이에요.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과목이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장 기본으로 하는 과목이 보건학이잖아요. 보건학에서 한 챕터를 가지고 있는 게 역학이에요. 근데 이제 역학에 거기 플러스 보건학에서 약간 기본이 되는 건강에 대한 이론 조금, 그다음에 역학, 연구와 관련된 연구 방법론. 우리 학부 때 보통 연구 방법론이라고 배우는 게 역학이라고 조금 이제 접목시켜서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역학, 그다음에 보건 통계 내용들, 그리고 뭐 만성 질병에 대한 거, 감염병, 만성 질병 이런 내용들이 좀 추가가 되어서 하나의 과목으로 역학이라는 이제 과목을 강의를 하고 있고요. 사실 역학보다는 조금 더 실질적인 역학이라는 과목보다는 조금 더 폭넓게 약간 예방의학 과 역학 사이 정도로 들어가는 과목이기도 해요. 이렇게 과목 구성을 한 이유는 제가 그동안의 기출 문제들 분석을 해봤을 때 역학에서, 그다음에 보건통계에서, 건강에서, 질병에서 요 정도 문제가 나오는구나를 감안을 해서 요 강의 교재의 구성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 교재는 시중에서 판매되는 건 아니고 제 수업을 듣는 학생들 대상으로 제공되는 교재입니다. 그래서 보건학이랑 같이 수업을 듣다 보면은 굉장히 많이 중복돼요. 한 80% 정도는 같은 내용이에요. 뭐 이거 굳이 따로 들을 필요 있어? 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80%에 플러스 20%가 또 들어가요. 그게 역학이고, 실제 보건연구사 시험 문제는요, 보건직, 의료기술직 문제보다는 난이도가 확실히 어려워요. 확실히 어렵기 때문에 좀 더 깊이 있게 공부를 하셔야 되는 과목이기도 하죠. 자, 그다음에 이 과목 말고 또 예방의학을 시험 과목으로 갖고, 경기도가 이번에 처음으로 예방의학을 과목으로 넣었고요. 사실 예방의학은 의대의 교과목 중에 하나예요. 뭐 정형외과, 산부인과, 예방의학 이렇게 들어간단 말이에요. 의대 교재인데 작년에, 그러니까 2017년도에 강원도에서 예방의학이 과목으로 하나 채택이 됐었어요. 보건연구사에서. 그래서 그 대비로 제가 작년에 예방의학을 찍었는데, 그게 올해 이제 그 경기도랑 또 이제 몇몇 지역에서 예방의학이 들어갔고, 아무래도 앞으로도 좀 추가될 경향이 보여서 예방의학 강의는 또 별도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예방의학을 들으신 분들이 이걸 들으면 또 뭐야 똑같잖아. 맞아요. 같은 과목, 거의 같은 과목이에요. 근데 예방의학은 이제 이 역학보다는 조금 넓고, 공중보건보다는 조금 좁으면서 더 많이 깊이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역학 강의를 지금부터 진행할 거고, 수업은 이론이랑 문제풀이 병행해서 쭉 나갈 거예요. 그래서 이론과 문제풀이 같이 쭉 진행이 돼서 요 한 권으로 전체 개념을 마무리를 하고요. 요 강의랑 별도로 이제 모의고사나 또는 뭐 백제 특강이나 이런 식으로 한 번 더 강의가 진행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교재 4페이지부터 들어갈게요. 먼저 챕터 한번 보시면은, 그래서 전체 챕터가 건강과 질병에 대한 기본적인 이론들 쭉 나오고 있고, 자, 그 다음에 실질적인 역학, 그래서 연구와 관련된 것들, 연구를 어떻게 진행을 하고 어떤 방법으로 연구를 하고 어떻게 원인과 결과를 찾아내는지에 대한 내용들, 그 다음에 보건 통계, 그리고 질병에 대한 게 감염병과 만성질환을 구분을 해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건강과 질병 같은 경우는 우리 보건학에서도 가장 첫 번째 챕터, 가장 파트 1에서 나오는 가장 기본 내용이죠. 좀 겹쳐지는 내용들이지만 우선 건강에 대한 개념 변천을 좀 볼 건데, 우리가 생각하는 건강, 여러분이 생각하는 건강은 뭐예요? 여러분 건강해요? 어때요? 건강한 것 같아요? 어떤 면에서 건강해요? 안 아파요. 아픈 데 없어요. 심리적으로도 뭐 괜찮아요. 스트레스 조금 있지만 이 정도는 내가 극복할 수 있어요. 우리 뭐 이렇게 생각을 할 거예요. 자, 근데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건강은 그렇지만 이제 이전의 건강 개념들을 쭉 보시면은 제일 그 흐름이 있죠. 가장 먼저가 신체 개념의 건강이었고, 그러다가 심신 개념, 생활 개념, 그리고 생활 수단의 개념으로 쭉 넘어오는 과정이 있어요. 자, 이렇게 변화되는 이유는 뭐냐면 그 시대적 상황, 그 시대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들, 질병의 특성 또는 그 시기의 과학적인 발달 정도 또는 철학적 가치관, 삶에 대한 가치관, 이런 것들이 건강에 대한 개념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19세기 이전까지의 건강은 신체 개념의 건강이었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럼 신체 개념이니까 뭐다? 건강은 안 아프면 건강한 거예요. 신체적으로 특별히 문제가 없으면, 내 몸에 문제가 없으면 그게 바로 건강이다. 그래서 이원론의 영향을 받았다라고 하고 있죠. 이원론. 자, 이원론이라는 거는 심신이원론이라고 해요. 우리가 심신. 뭐예요? 마음이랑 몸이랑 심이랑 신이랑 마음이랑 몸이랑 분리되어 있다는 게 별개예요. 그러면 우리의 마음 상태가 어떻든 간에 그냥 몸에 신체적인 결함이 없으면 그건 건강한 거다. 그렇게 봤던 게 바로 신체 개념의 건강. 그래서 질병을 어떻게 봤어요? 신체 부속 일부가 고장난 것, 기계처럼 본 거죠. 우리 몸을 기계처럼 보고 기계가 고장났네? 이렇게 본 게 신체 개념의 건강이다. 그럼 그 고장난 걸 고치면 건강해진 것, 회복이 된 것이다 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원론이라는 거는 정신과 육체가 분리되어 있다라는 데카르트의 철학적 사조가 이 시기에 가장, 데카르트의 철학이 심신이원론이었고, 그게 건강과 질병에 대한 개념과도 연관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여기에 굉장히 많은 또 영향, 근거가 됐던 게 뭐냐면, 우리가 보건학에서 가장 첫 번째 공중보건 역사가 쭉 나오는데 거기서 하겠지만 공중보건 역사에서 보시면요, 특정 병인론, 미생물, 우리 질병의 원인이 뭘까 사람들이 몰랐어요. 그러다가 질병의 원인은 이 세균이야 라고 밝혀낸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바로 파스테르, 코흐라는 학자들인데, 그 사람들이 질병의 원인 균을 밝혀냄으로 인해서 질병의 원인은 이 병원균이구나. 그리고 이 병원균이 몸에 들어와서 기능의 이상을 만들면 그거는 질병인 거고, 그 균이 내 몸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상이 없으면 걔는 건강한 거야 라고 봤던 것, 특정 병인론과도 계속 연계가 되는 그래서 특정 병인론이라고도 하고 미생물 병인론이라고도 하는 거죠. 자, 그러다가 이제 그 두 번째 줄에 심신 개념에서 보시면요, 심신 개념으로 변화됐다. 정신과 육체를 구분할 수 없다라고 보기 시작했어요. 왜? 기계론적 설명이 되지 않는 질병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자, 콜레라, 뭐 페스트, 무슨 결핵, 다 원인 균이 있어요. 이 균 때문인데 고혈압, 당뇨병, 이러한 질병들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근데 이거의 원인을 우리가 설명할 수가 없어요. 얘 원인은 뭐야? 어떤 균이야? 이럴 수가 없다 보니까 다요인성 질병이 많아지더라. 그래서 질병 양상이 변하다 보니까 꼭 그렇게 신체적인 걸로만 접근할 수는 없구나라는 개념이 생겨나면서 심신 개념으로 넘어가게 됐고요. 그래서 행태적 요인이 중요하게 대두되기 시작한 것. 사람들의 생활 습관이나 행태가 중요하게 대두가 됐고, 환경에 대한 적응, 이런 것도 건강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척도로 생각하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왜 건전한 정신은 건강한 신체로부터, 이런 그 표어 같은 문구 있잖아요. 이게 가장 심신 개념의 상징적 표현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몸과 마음을 분리할 수 없다라는 개념으로 넘어왔고요. 자, 3번으로 내려오면은 생활 개념의 건강으로 넘어왔어요. 생활 개념이라는 건 뭐냐? 단순히 몸과 마음이 건강한 것만 건강이 아니라, 내가 몸과 마음이 건강하면은 사회적으로서의 나의 기능, 역할을 수행할 수 있어야 돼. 그게 건강한 거야. 다시 말하면 자기 생활을 잘 할 수 있어야 돼 라는 생활 개념의 건강으로 넘어온 거죠.
그래서 WHO에서의 건강에 대한 정의를 봐도 어떤 것들이 나와요?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안녕한 상태라는 표현이 나오는 것, 사회적인 건강. 그래서 현대에 와서 강조되고 있는 건강의 개념은 무엇이냐? 생활의 개념이다. 사회적 건강이다. 라는 문제들이 출제가 되게 되는 거죠. 여기에서 지금 이제 조금 더 발전해서 뭐냐면 단순히 생활을 잘하는 게 건강이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그 건강은 내가 생활을 잘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인 거야. 다시 말하면요, 내가 생활을 잘하는 건강이 목표가 아니라 건강은 나의 목표가 아니에요. 내가 생활을 잘하기 위해서 얘는 그 하나의 수단일 뿐인 거예요. 자, 그렇게 보는 게 생활 수단의 개념. 자, 여기에서는 이제 건강과 질병과 사망을 연속적인 변화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내가 건강하다가도 질병으로 갈 수도 있고, 질병 상태에서 사망으로 갈 수도 있고, 질병 상태에서 다시 건강으로 넘어갈 수도 있다. 자, 이렇게 설명을 하는 동적인 상태, 동적인 개념의 건강으로 보고 있는 견해가 생활수단의 개념이다. 그래서 연속선이라는 개념들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2번, 동그라미 2번에 보시면요. 오타와 헌장 1986년에 있었던 건강 증진과 관련된 국제회의가 오타와 회의였는데, 자, 이 오타와 헌장에 명시된 건강은 생활의 목표가 아니라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활력소로 이해되어야 한다. 그래서 건강은 생활의 수단이라가 결국은 건강 증진과 함께 맞물려서 가고 있는 개념인 거죠. 그래서 동적인 상태의 건강 그러면서 평형적인 건강이라는 표현을 써요. 여기에서 나오는 표현이 평형적인 건강이다. 균형을 이루고 있다라는 거죠. 내가 여러분 박스 안에 보시면 건강 잠재력이라고 해서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활력소가 있어요. 자, 이게 건강 잠재력이에요. 그럼 나는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활력소라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위의 요소들이 있겠죠. 걔가 나를 공격을 해요. 그랬을 때 나의 잠재력들이 얘를 막아내면서 건강의 잠재력과 건강의 위의 요소가 서로 평형을 이루고 있는 상태를 평형적 건강이라고. 그래서 이 균형을 이루고 있다가 뭔가 공격이 더 세져서 내 잠재력이 이겨내지 못하면 질병으로 갈 수도 있고, 그걸 내가 이겨내고 더 잠재력이 높아지면은 더 건강이 증진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잠재력, 건강 잠재력이라는 것들이 위의 요소가 나에게 왔을 때 그거로부터 나를 잘 지켜내면 그게 평형을 이룬 상태다. 그래서 평형적 건강이라는 표현을 이 생활수단의 개념에서 또 사용을 할 수가 있게 되죠. 자, 건강에 대한 개념의 변천을 받고 건강 정의로 넘어가 보면은 여러 학자들이 건강에 대한 정의를 하고 있어요. 굉장히 많은 학자들이 있는데, 먼저 가장 기본이 되는 WHO의 건강 정의 1948년 WHO 헌장. 그래서 WHO가 설립이 되면서 발족이 되면서 그 헌장에 건강에 대한 정의를 내렸는데 어떻게 내렸어요? 건강은 단순히 질병이 없거나 허약한 것, 그것만이 건강이 아니라 육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안녕이 완전한 상태다. 완전한 안녕 상태가 건강이다라고 강조하면서, 자, 여기까지는 생활의 개념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생활의 개념, 사회적 건강, 사회생활을 잘 할 수 있어야 돼 라는 사회적 안녕이 강조되기 시작하면서 나에게 부여된 기능, 역할, 이 생활을 잘 수행해낼 수 있는 것이 건강이다라고 했죠. 그럼 WHO의 건강의 특징들을, 건강 정의의 특징들을 보면요. 먼저 사회적인 측면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니까 단순히 신체, 정신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부분까지도 보건사업의 범위가 넓혀지는 그러한 지침을 마련하게 됐고요. 당위적 측면에서 규정한 선언의 의미만 가지고 있다. 이념적인 어떤 선언일 뿐이지 얘가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해주고 있지는 못해요. 그래서 디귿에 보시면은 내용이 모호해서 실정적 분석에는 활용도가 적다. 도대체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완전한 안녕 상태라는데 완전한 안녕은 도대체 뭔데?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내용이 모호하다라는 비판을 받고 있기도 하죠. 그래서 그냥 인간의 보편적인 가치를 다 포함하고 있는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요걸 다 포함하고 있는 그러한 어떤 당위적 측면, 이념적 측면의 어떤 목표를 제시해주고 있다라고 보면 되죠. 그래서 비판받는 게 이거예요. 너무 비현실적이다. 완전한 안녕 상태? 그리고 그 정의가 정적이다. 어떤 상태라고 하고 있다라는 거죠. 앞에서 봤던 생활 개념에서 생활 수단으로 넘어왔을 때 건강은
어떤 정적인 상태가 아니라 동적인 개념, 움직이는 개념, 연속선 위에 있다라고 했는데 WHO의 건강의 정의는 어떤 상태다라고 하는 정적으로 표현하고 있다라는 걸 비판하고 있는 거죠. 자, 뒤로 넘겨서 보시면 기타 학자들이 했던 다양한 정의들이 있는데, 자, 먼저 블랙스터라는 학자 보시면 적극적인 정의와 소극적인 정의. 그래서 영문으로 보시면요, 여러분 포지티브적인 정의와 네거티브적인 정의. 그럼 우리 개념으로 생각하면 뭐예요? 긍정적으로 정의한 거랑 부정적으로 정의했다라는 표현이 우리한테 더 잘, 내용을 봐도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가 좀 더 맞아요. 근데 요거를 번역해둔 교재들, 그 다음에 뭐 예방의학 교재에 이게 적극적인 정의와 소극적인 정의로 명시가 되어 있으니까 영문과 함께 그 내용, 적극적이다 소극적이다를 같이 보시면 되겠고, 자, 적극적이다, 포지티브적이다, 뭔가 긍정적으로 정의했어요. 더 좋아지는 거, 난 좋은 상태야. 나 지금 너무 좋아. 난 운동하기에도 적절하고, 난 여행하기에도 적절해. 난 너무 알맞은 아주 좋은 상태야 라고 보는 건 신체적으로 적절함, 긍정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운동하기에 적절해요. 정신적으로도 안정돼 있어요. 다른 사람이랑 잘 어울릴 수 있어요. 뭔가 좋은 측면이죠. 소극적인 건 뭔가 네거티브적으로 정의하고 있는 거예요. 나 안 아파. 나 아픈데 없어. 나 소화불량 없어. 이렇게 표현하는 것. 질병이 없다라고 표현하는 것. 없다라고 하니까 네거티브적이죠. 요걸 소극적 정의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두통이 없어요. 나는 관절염 이런 거 진단받은 질병이 없어요. 라고만 정의를 한다면 이거는 소극적인 네거티브적인 정의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고, 자, 베르나르와 캐논. 자, 베르나르의 별표 하나 해주시고, 얘는 보건학에서도 정말 빈출 문제로 나오는 내용이기도 하고요. 자, 베르나르랑 캐논이라는 학자는 건강에 대해서 항상성이라는 개념을 강조를 했죠. 자, 항상성이라는 건 뭐예요? 나의 건강 상태가, 나의 몸이 항상 그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라고 설명하는 게 항상성이죠. 자, 밖이 아무리 추워도 나의 체온은 36.5도를 유지하고 있거나, 밖이 아무리 더워도 내 체온은 36.5도를 유지하고 있어요. 그게 바로 환경 변화에 대해서 나의 내부, 인체 내부의 환경이 그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 그럼 질병은 뭐다? 그 항상성이 깨져서, 자, 여름에 막 해가 쨍쨍 내리쬐고 온도가 40도까지 막 올라갔는데 내가 열사병으로 쓰러졌어요. 그럼 내 체온이 36.5도에 머물러 있었어야 되는데 항상성이 깨지면서 체온이 40도까지 올라가 버린 거죠. 이게 바로 질병이다라고 설명을 한 게 베르나르와 캐논이고요. 자, 와일리 같은 학자는 건강은요, 그 유기체가, 사람이 환경에 잘 적응하는 것이다. 항상성을 유지한다는 개념이 아니라 환경에 잘 적응하는 게 건강이다. 그래서 환경과의 관계를 언급한 게 와일리라는 학자. 지거리스트 보시면요, 지거리스트도 마찬가지로 뭔가 여러 가지 내 주어진 환경들, 그래서 건강은 여러 가지 우리가 처해 있는 생활 조건들, 이런 게 변화가 있다 하더라도 그 주변 환경에 잘 조화와 통일을 이루고 있는 상태를 건강이다라고 지거리스트는 정의를 했죠. 자, 그 다음에 파슨스의 별표, 탈콧 파슨스라는 학자는요, 건강을 그 니은에 보시면 사회적 기능이 굵은 글씨 볼드체로 들어가 있죠. 자, 사회적 기능, 사회적 건강을 강조한 사람이 파슨스. 그러면 사회적 건강은 아까 WHO의 건강의 정의에서도 현대에 와서 강조되는 개념이 사회적 건강이다. 그러다 보니까 파슨스의 건강의 정의가 또 빈출 문제로 나오고 있죠. 자, 건강은 개인이 사회적인 역할과 임무를 충실히 효과적으로 잘 수행할 수 있을 때 할 수 있는 최적의 상태가 바로 건강이다. 그래서 사회적 건강, 사회적 기능을 강조하고 있는 사람이 파슨스. 그 다음 뉴먼이라는 학자. 뉴먼은요, 모든 측면에서 단순히 질병이 없는 것뿐만 아니라 자질, 기능, 능력, 이런 신체적, 정신적 뿐만 아니라 도덕적인 면에서도 최고로 발달해서 완전히 조화된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다라는, 좀 너무나도 좀 추상적이지만 굉장히 뭔가 이렇게 넓은 범위까지 다루고 있죠. 자, 마지막에 윌슨이라는 학자가 있는데 굉장히 많은 지문이 쭉 있지만 요는 뭐냐면요, 내가 팔이 하나 없어요.
다리가 하나 없어요. 근데 뭐 의족을 끼고 무슨 에베레스트 등반을 하고 이런 사람들, 과연 그 사람들을 다리가 없지만 건강하지 않다고 할 수 있느냐? 아니다. 그런 사람이 건강한 거다. 또 반대로 사진 육신 멀쩡한데 집에 틀어박혀서 못 나와요. 일도 안 해요. 아무것도 못 해요. 난 아픈 것 같아. 막 건강 연료증이에요. 이 사람이 과연 건강할 것까? 아니다. 그래서 신체 조건과 무관하게 그 사람이 건강하다고 느끼고 그런 주관적인 건강을 중요하게 본 게 윌슨이에요. 그래서 건강에 대한 정의들 학자들을 봤고요. 다음에 이제 사회적인 건강이 계속 강조되고 있다라고 하고 있는데 왜 사회적인 건강이 어떤 측면에서 그렇게 중요한 것이냐, 그 내용들을 보시면요. 인간은 사회 하나의 구성원이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역할을 잘 해낼 수 있을 때 건강한 것이다 라고 보고 있는 거죠. 자, 이러한 측면이 인간과 동물의 건강을 구분하는 척도일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는 것이고, 어떤 그 삶의 가치, 보람 이런 것들을 창출해내는데도 그러한 사회적 건강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강조가 되고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현대에 와서, 최근에 와서 가장 강조되는 게 이제 정적인 상태. 지금까지 우리 건강의 정의를 다 보면요. 어떤 게 건강이야, 이런 게 건강이야 라고 계속 하고 있었는데 우리 건강에 대한 개념 변천에서 마지막이 생활수단의 개념이다. 그래서 연속선 위에 있다. 동적인 개념이다. 움직이는 개념이다. 그래서 현대에 와서 이제 강조하고 있는 개념들이 건강과 질병의 연속선 개념이에요. 그래서 지금 그림에 동그라미가 있는데 그 동그라미 안에서 움직인다라는 거죠. 그러면 A가 있는 그 범위가 완전히 건강한 상태예요. 완전히 건강한 상태에서 내가 사회생활을 잘하고 있다가 B로 넘어가면요. 아직 증상은 없지만 질병이 진행되고 있는 초기 단계예요. 그래서 질병의 준비 단계다. 전염병 같은 경우는 아직 증상이 나타나지 않았던 잠복기를, 만성질병이다 라고 하면 증상이 아직 나타나기 전인 초기 기간, 자각 증상이 없는 기간을 요 B의 범주로 보고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여기에서 그럼 어떻게 해요? 우리가 증상이 없으니까 관리 안 해도 되나? 증상이 없으니까 건강한 건가? 지금 그건 아니죠. 그러면 이때부터 미리미리 관리를 해서 내가 C로 넘어가기 전에 다시 A로 돌려보내야 되겠죠. 연속적으로. 근데 만약에 그걸 하지 못하고 C로 넘어갔다라면은 증상이 나타내서 완전한 질병 상태, 노동력을 상실한 상태로 볼 수가 있겠고요. 자, D로 넘어가면 어떻게 돼요? 질병에서 이제 그러면 내가 C의 상태다. 그럼 여기에서 어떻게 해요? 회복을 해야지. 열심히 관리해서 다시 D로 넘어가서 회복하는 상태다. 그래서 이게 서로 간의 이동이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 보건의식이 좀 향상된 사람들은 어떻게 B, C, D를 다 질병 상태, 병적으로 인식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관리를 하는 거죠. 증상이 없어요. 회복이 되어 가는 중에도 이게 완전히 없어진 게 아니니까 더 건강해지기 위해서 노력을 할 거고, 증상이 아직 나타나기 전에도 미리미리 관리를 하겠죠. 하지만 보건의식이 취약한 계층은 언제만, 증상이 있을 때만 병적으로 인식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건강의 연속선 개념을 설명하고 있고, 요거 말고도 지금 요 교재는 없고 보건학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데, 던힐이라는 학자가 제시한 건강의 연속선 개념은요, 이렇게 건강에 대한 축이 있어요. 여기가 건강한 상태예요. 자, 이쪽으로 넘어가면 죽음이에요. 여기는 옵티멀 헬스라고 하는 최상의 건강이에요. 내가 지금 우리 건강한 상태인데 이게 다가 아니다. 여기가 목표가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더 건강해질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 여기서 질병 상태로 갔다가 다시 건강 상태로 오거나 더 가서 죽음으로 갈 수도 있다라고 제시한 게 던이라는 학자가 제시한 건강의 연속선 개념이고요. 나중에 이제 뭐 1950년대에 이 정의를 했다가 70년대 들어와서 하나의 개념을 더 추가하는데, 요 뒤에서 한 번 더 나올 거니까 그때 추가로 더 설명을 드릴 건데, 얘를 환경축으로 봐요. 환경축. 이거는 건강축. 그럼 뭐예요? 여기에서 이쪽으로 넘어오면 건강한 거, 이쪽으로 가면 건강하지 않은 상태, 어떤 질병이 있는 상태, 위로 올라가면 환경에 유리한 환경, 건강에 유리한 환경, 밑으로 내려오면 건강에 불리한 환경. 그럼 어디 있는 게 제일 좋겠어요? 여기가 상위 수준의 웰니스라고 하는 고차원적인 기능을 할 수 있는 상태다라고 설명을 했던 모형들이 있는데, 뒤에 가서 건강 모형에서 한 번 더 이 설명이 나오니까 그때 좀 더 자세히 보도록 하고요. 그래서 건강에 대한 개념들을 쭉 정리를 해봤고,
요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보건학에서 시험 문제에 나올 확률이 더 높고요. 그 다음에 역학에서는 건강과 질병관에서 질병 발생과 관련된 건강 모형들이 있는데 거기에서 시험 문제가 간간히 출제가 되고 있어요. 건강과 질병의 결정 요인, 그런 건강은 이런 거다라고 우리가 지금까지 쭉 정의를 했는데 질병을 일으키는 요인들은 뭐지를 좀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볼 거예요. 그 중에서 건강의 장 이론이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 1974년 랄론드 또는 뭐 라롱드라고도 해요. 랄론드라고도 하고 라롱드라고도 하는데 캐나다의 보건성 장관이었어요. 1974년이면요. 이때부터는 1900년대 이제 중반으로 넘어오면서부터는 우리가 의학기술, 의료기술이 쭉 발달되면서 여러 가지 감염병에 대한 정복이 이루어져요. 그러면서 생활 습관이 바뀌고 뭐 사람들의 삶의 수준이 높아지면서 어떤 질병들이 문제되기 시작했겠어요? 만성 질병들, 고혈압, 당뇨병, 암, 뭐 등등등 이런 문제들, 심혈관 질환들이 문제가 되면서 이 사람이 캐나다 국민들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해서 이제 그 연구를 보건성 장관이니까 직접 연구하진 않았겠죠. 밑에 있는 연구원들이 연구를 했겠죠. 그래서 연구를 했는데 그 국민들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결정 요인 4가지가 있더라. 그게 뭐냐면 생물학적 요인,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유전적 요인들, 그 다음에 환경이 그 사람들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고 그 사람 하나하나의 생활 습관, 생활 양식이죠. 거기에 그 국가, 그 사회의 보건의료 체계가 영향을 미치더라. 그래서 얘는 보건학 아주 그냥 빈출 문제, 별거 아닌 아주 쉬운 문제로 우리나라 지금 사람들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4가지 결정 요인이 무엇이냐? 생활습관, 환경, 생물학적 요인, 보건의료 체계, 이 4가지 또는 랄론드가 제시한 4가지 요인이 뭐냐 이런 것들, 이 중에서도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게 뭐겠어요? 생활습관이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다. 그래서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게 뭐냐? 생활습관 찾는 문제들. 자, 이렇게 제시를 했죠. 자, 그러면서 이런 것뿐만 아니라 이제 현대에 와서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결정 요인들을 조금씩 살펴보면요. 먼저 유전적 요인이에요. 자, 엄마랑 아빠, 우리 집에 엄마도 암이었고 아빠도 암이었어요. 그건 아주 높겠죠. 또는 엄마도 유방암, 이모도 유방암이었어. 그건 나도 위험하겠죠. 그래서 유전자가 미치는 영향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이거 어떻게 관리해야 돼요? 유전자 못 바꾸잖아요. 그래서 얘는 어떤 특성이 있냐면 질병 발생과는 분명히 통계적 관련성이 있어요. 하지만 인위적인 조작이 불가능해요. 그래서 유전적 요인이 건강에 굉장히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긴 하지만 간접적인 요인으로 구분하기도 해요. 얘는 내가 어떻게 관리할 수가 없으니까. 자, 성과 관련된 것은 성별의 차이가 어떤 질병에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여자에게 주로 발생되는 질병들, 남자에게 발생되는 질병들, 이런 것도 있을 수가 있고요. 환경적 요인으로 들어가면은 우리가 이제 앞으로도 환경적 요인이 굉장히 많이 나올 건데, 환경에는 크게 3가지로 구분을 해요. 생물학적 환경, 물리화학적 환경, 사회적 환경으로 구분을 하게 되죠. 생물학적 환경이라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병인이라고 얘기하는 것들, 미생물들이죠. 세균, 바이러스, 기생충 이러한 또는 질병을 매개하는 매개곤충들, 모기라던가 벼룩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생물학적 환경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물리화학적 환경, 우리 대기 오염, 그다음에 온도가 너무 높아요, 너무 추워요, 물이 오염이 됐어요, 소음에 의한 것, 이런 것들을 다 물리화학적인 환경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사회적 환경은 그 국가, 그 지역에서 가지고 있는 보건의료 체계나 사회보장제도, 의료에 대한 어떤 보장체계 또는 사회적 관습, 이런 것들은 다 사회적 환경이라고 구분해서 볼 수가 있고요. 그 밖에 사회경제적 요인, 나의 직업, 그다음에 주거상태, 교육수준, 가족의 어떤 특성들, 그래서 사회경제적 수준에 따라서 교육수준이 높으냐 낮으냐, 소득수준이 높으냐 낮으냐, 결혼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이러한 것들도 질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넘어가서 보시면 생활습관, 가장 중요한 영양 요인이다. 그래서 내가 평소에 술을 엄청 많이 먹거나 엄청 담배를 많이 핀다라면은 건강에 영향을 미치겠고, 평소에 그런 위해 요소들을 멀리하면서 운동을 열심히 하고 체중 관리를 잘한다, 식습관 조절을 잘한다, 이런 것들을 중요한 영양 요인들. 사회 문화적
사회 문화적 요인들, 그래서 그 지역에서 가지고 있던 어떤 문화적 특성, 그 지역만의 독특한 행동 양식, 이런 것들이 건강 결정 요인에 영향을 주는 건강 결정 요인으로 작용할 수가 있겠고, 정치적 요인, 사회적 제도. 그래서 정치적 요인, 사회적 제도는 결국 우리 아까 환경에서의 사회적 환경에 포함되는 거예요. 근데 별도로 분리해서 또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환경에 들어가 있는 요소들을 보면요, 사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대기, 수질 이런 거 말고 생물학적 요인 같은 경우는 병원체 요인으로 따로 띄어서 볼 수가 있겠고, 사회적 요인은 이런 거 정치, 사회, 제도, 보건의료 체계로 또 따로 띄어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중복되는 개념이 들어가는 거예요. 자, 넘어가서 질병 발생 모형들. 그러면 이 질병 발생 모형들은 우리가 앞에서 건강의 개념이 이렇게 변천해 왔다. 어떻게 신체 개념에서 심신 개념으로, 생활 개념으로, 그리고 생활 수단의 개념으로. 그러면 이렇게 변화되는 과정에서 질병 발생 모형, 얘를 질병 발생 모형이라고도 하고 보통 건강 모형이라고도 해요. 건강에 대한 시각, 건강을 어떻게 설명했는지를 얘기하는 모형이기 때문에 건강 모형이라고도 해요. 쭉 넘어가는데, 자, 이 흐름을 보시면요, 이게 신체 개념, 심신 개념 흐름과 맞물려서 똑같이 가요. 신체 개념이었던 그 시기에 줄을 잃었던 건강 모형이 바로 생의학적 모형이라는 거죠. 생의학적 모형이라고도 하고 생물의학적 모형이라고도 불러요. 생물의학적 모형, 생의학적 모형. 자, 앞에서 잠깐 거론됐던 데카르트의 정신, 신체 이원론, 심신 이원론. 아까 신체 개념에서 거론이 됐던 거죠. 자, 이 등장과 함께 생물학적으로 봤을 때는 세포에 대한 이론들, 그다음에 세균설, 어떤 세균이 어떤 질병을 일으켜, 이런 것들이 확립이 되면서 이제 건강은, 질병은 그런 세포의 변화, 세균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야 라고 설명하게 된 게 생의학적 모형이죠. 사회 문화, 인간의 생활, 일상생활 이런 것들은 다 배제했어요. 이런 건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아. 건강에서 중요한 건 오로지 뭐야? 생물학적 구조야. 그 질병을 일으키는 건 뭐야? 미생물, 세균이야 라고 했던 것. 그래서 주요 내용들을 보시면요, 정신과 신체의 이원성, 심신 이원론이죠. 몸과 마음을 분리됐다라고 보고 영혼을 배제된 인간을 기계와 같은 존재로 본 거죠. 인간의 신체를. 그래서 질병은 뭐다? 기계가 고장나듯이 신체에 어떤 병리적인 기능적 결함이 발생한 것이다 라고 봤던 것. 그러면 그걸 치료한다라는 것은 기계의 고장을 수리하는 것과 마찬가지의 개념이 있겠죠. 생물학적 일탈이라는 거, 질병을 이렇게 봤다라는 거예요. 질병이란 뭐다? 그 사람의 신체가 생물학적 기능, 정상적인 기능 상태에서 일탈을 하고 있는 거야. 벗어난 거야 라고 보는 거죠. 정상인 상태를 벗어난 것, 그게 질병이다 라고 본 거예요. 정상 기능에서 벗어난 것, 그것을 생물학적 일탈이라고 설명을 한 거죠. 그러면 그 세 번째 줄에 보시면 건강은 뭐다? 신체가 그냥 정상적으로 기능하고 있으면 그건 건강이야. 이상이 없으면 건강이고, 일탈이 있다, 이상이 있으면 걔는 질병이야 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요. 세 번째, 특정 병인론, 미생물 병인론, 세균 병인론, 세균이 원인이 된다라고 봤던 것. 질병의 원인은 뭐다? 어떤 특정한 병인이 있어요. 콜레라의 원인은 뭐다? 비브리오 콜레라 균이 원인이다 라고 봤던 거예요. 결핵이란 질병의 원인은 뭐다? 마이크로박테리움이라는 그 결핵균이 원인이다. 이렇게만 본 거죠. 그래서 특정 질병 발생에는 특정 병인이 있다라고 봤어요. 왜냐하면 이 시기에는 가장 큰 건강 문제가 뭐였어요? 감염병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밖에 설명할 수가 없었어요. 그럼 이런 생각 들지 않아요? 이 시기에는 고혈압, 당뇨병이 없었을까? 있었겠죠. 그렇죠. 있었겠죠. 하지만 그게 증상이 크게 나타나지 않으니까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감염병으로 인해서 이미 더 빠른 기간에 사망하기 때문에 별로 이렇게 중요하게 대두가 되지 못했던 시기이기도 했겠죠. 그래서 이 개념은 전염병 시대에서 굉장히 탁월한 의학적 성취를 얻은 것. 왜냐면 이 시기엔 전염병이 주를 이루고 있었기 때문에 이 이론이 너무나 딱 맞았던 거예요. 그 세균에 대한 부분만 치료를 하면은 회복이 됐으니까. 근데 자, 콜레라가 비브리오 콜레라 균에 의해서 발생한다고 봤어요. 자, 이걸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비위생적인 음용수 상태는 중요시되지 않았다. 이거랑 관련돼서 우리 공중보건 같이 했으면은 누구를 떠올릴 수 있겠어요? 이 시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얘기했던 파스테르나 코흐 같은 학자들이 이제 뭐 예를 들어 코흐라는 학자가 콜레라 균을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이 원인은 콜레라 균이야 라고 강조를 했어요. 근데 그러면서
사실 근데 콜레라가 그 물에 있어서 그 물을 먹고 사람들이 콜레라에 걸리긴 했는데, 그러면 과연 그 콜레라 자체가 문제일까? 더러운 물이 콜레라가 살게 만들어줬을까요? 물이 더러워진 게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었는데 그걸 전혀 인지하지 못했는데, 그 와중에 아니야, 균이 문제가 아니라 환경이 중요한 거야, 위생이 중요한 거야 라고 강조했던 사람이 있었어요. 누가 있었어요? 누가 있었어? 그쵸? 페텐쿠퍼. 페텐쿠퍼. 페텐쿠퍼는 파스테르 코우와 페텐쿠퍼는 동시대 사람이 조금 더 노교수였어요. 약간 더 노교수였는데, 이제 파스테르와 코우가 비슷한 시기에 프랑스와 독일에서 막 미생물을 발견하고, 그 시기에 이 생리학적 모형, 특정 병인론이 주를 이루면서 질병의 원인은 세균이야라는 게 정설이 딱 돼버렸는데, 그 페텐쿠퍼라는 학자는 아니야, 환경이 중요해라는 걸 끊임없이 강조를 해요. 그래서 너무 화가 난 거지. 자기가 보기에 너무 환경이 중요한데, 독일 미넨 대학 교수였는데 너무 중요한데 이 사람들이 환경을 중요시하지 않고 세균만 자꾸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코흐가 배양해 놓는 콜레라 균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거 먹어도 안 걸린다고 증명하려고 가서 그 코흐 연구실 가가지고 배양해 놓은 그 콜레라 균을 마셔버렸어요. 그 정도로 환경의 중요성을 강조했는데 실제 어떻게 됐을까요? 안 걸렸어요. 어떻게 안 걸렸을까요? 약간 여기에는 숙주 요인이 작용을 한 것으로 보여져요. 제가 보기엔 뭐냐면, 워낙 평소에 건강관리, 그렇게 환경을 중요시하는 사람이니 건강관리를 얼마나 열심히 했겠어요? 근데 안 걸렸어요. 근데 같이 갔던 제자는 걸렸어요. 그랬다라는 일설이 있고, 요거는 또 보건학에서 얘기했는데, 그만큼 이제 생리학적 모형에서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제 페텐코퍼가 그런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시기에는요, 그런 음용수, 환경에 대한 중요성을 완전히 배제하고 오로지 질병의 원인은 세균이야로만 가버렸던 시기가 바로 이 시기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질병의 보편성이라는 건 누구나 질병에 걸린다라는 거예요. 돈이 많은 사람이든 적은 사람이든 뭐 어느 지역에 사는 사람이든 여자든 남자든 다 상관없이 누구나 질병에 걸려요. 어떻게 되면은 미생물, 세균에 감염이 되면 누구나 질병에 걸리는 거야 라고 봤던 게 질병의 보편성이에요. 그래서 질병이 모든 인류에게 보편적이다. 그리고 병을 치료하는 의학은 과학적으로 가치 중립적이어야 한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어떤 상태를 고려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의 평소의 면역력 상태라던가 관리 상태라던가 이런 걸 고려하는 게 아니라, 세균에 감염이 돼서 질병에 걸렸어,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포커스를 두고 그냥 과학적으로 중립적으로 접근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질병의 보편성, 그러니까 그 질병의 보편성에서 마지막 줄 보시면요, 질병과 치료에 대해서 사회 문화적 영향을 완전히 배제했던 개념이다라는 것. 과학적 중립성, 그러니까 의학은 신체와 질병을 객관적 기계처럼 보는 거예요. 사람에 따라 달라진다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객관적으로 관찰하고 중립적인 자세로 기계를 수리하듯이 의학적인 치료가 접목이 됐다라는 것. 그다음에 전문가 중심의 의료 체계, 그러니까 누가 해야 돼요? 전문가, 엔지니어라고 할 수 있는 의사, 의료인에 의해서 치료가 이루어졌다. 의사 중심의 의료 체계에 중점을 두게 되었고, 과도한 개인주의, 예방보다는 치료 중심이라는 건 뭐냐면, 질병에 미리미리 걸리지 않게, 그러니까 페텐쿠퍼 같은 학자는 뭐예요? 미리미리 환경 관리하고 개인 건강 관리해서 안 걸리게 해야 돼라는 부분을 조금은 가지고 있었다라면, 아니야, 별로 그런 거 상관없고, 미생물, 콜레라에 대한 예를 들어 백신을 만들어냈어요. 그럼 콜레라 걸렸어? 그럼 백신으로 치료하면, 백신이 아니죠, 항생제로 치료하면 돼, 이렇게 가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과도하게 그냥 문제가 발생하면 개입을 한 거고, 예방보다는 치료에 포커스를 두고 있었다라는 것. 그래서 마지막에 자녀적 건강의 개념이다. 뭐예요? 건강에 대해서는요, 정의를 하질 않았어요. 건강은 이런 거야 라고 한 게 아니라 질병에 대해서만 정의를 한 거죠. 질병은 뭐다? 생물학적 일탈 상태다. 그럼 건강은 뭐예요? 그 일탈이 없이 남아있으면, 잔여되어 있는 게 일탈 없이 남아있으면 그게 바로 건강이다라고 하는 자녀적 건강의 개념을 가지고 있었던 모형이었어요. 자, 이게 바로 그래서 질병의 단일 요인설이라고 보시면 돼요. 단일 요인설. 질병의 원인은 오로지 하나, 병원균, 그거 하나다라고 봤는데, 자, 다음에 생태학적 모형, 역학적 모형으로 넘어가요. 자, 질병, 여기에서부터는 이제 환경적인 요인,
환경이 안 좋으면은 미생물이 더 많아질 수도 있고 질병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고 숙주의 건강 상태, 감수성이 높아지면은 질병에 걸릴 수도 있다라는 개념이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질병은 생태계의 구성 요소들 간의 상호작용의 결과로 보기 시작해요. 어떤 사람은 미생물에 감염이 돼도 안 걸린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똑같은 양의 감염이 돼도 질병이 발생이 돼요. 또는 어떨 때는 막 미생물이 많아지고 세균이 많아지고 어떨 때는 없고 숙주가 또 안 좋아지기도 하고 좋아지기도 하고, 자, 이러한 구성 요소들의 상호작용의 영향으로 보는 것. 그래서 세 가지 주요 요소가 뭐다? 병인, 숙주, 환경 세 가지 요인을 중요한 구성 요소로 보면서, 자, 숙주와 병인과 환경의 균형이 깨지면 질병이 발생한다라고 설명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인을 환경적 요인으로 보고 있어요. 생태학적 모형에서는 환경적인 요인을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보고 있다. 자, 병인, 숙주, 환경. 병인이라고 하면 병원체 자체를 보는 거죠. 그런 그 세균이 있을 때 세균 자체의 생존 능력, 어떤 환경에서 얼마나 잘 살 수 있는지, 또는 증식 능력, 얼마나 자기의 숫자를 키워나갈 수 있는지, 또는 이 세균이 얼마나 숙주로 침입을 잘하는 애인지, 숙주에게 잘 감염을 시키는 애인지 잘 못 시키는 애인지, 또는 감염이 됐을 때 다 질병을 일으키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불연성 감염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지, 미생물 자체, 세균 자체의 특징들이라면 숙주 요인, 나의 성, 연령, 또는 나의 생활 습관, 나의 체질, 건강 상태, 영양 상태, 이런 것들은 숙주 요인이 되겠고, 환경 요인은 우리가 앞에서도 계속 나왔죠. 생물학적 환경, 물리적 환경, 사회, 경제적, 사회적 환경. 그래서 생물학적 환경에는 또 이 환경이 미생물들을 잘 살게 하는 환경인지 아닌지, 물리적으로 어떻게 너무 더운지 너무 추운지, 소음이 있는지, 물이 오염됐는지, 사회 경제적인 환경까지 포함시켜서 볼 수가 있겠죠. 네, 이 생태학적 모형에는 다양한 이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모형들이 이거 하나의 딱 모형이 아니라 요 시기에 줄을 잃었던 모형들을 묶어서 생의학적 모형이라고 했던 거고, 생태학적 모형으로 넘어온 거죠. 그러면 생태학적 모형의 가장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고든의 지렛대 이론이기도 해요. 생태학적 모형에서는 여러분들 교재에 있는 그림이죠. 그냥 이걸로 설명을 하면은, 환경이라는 받침대가 있어요. 그리고 그 위에 판을 올려두고 병원체 요인과 숙주 요인이 양쪽에 올려져 있어요. 그래서 얘가 이렇게 균형을 잘 이루고 있으면은 특별히 문제가 없는, 질병이 발생하지 않은 상태인데, 어떤 이유에서건 얘가 이렇게 균형이 깨지면 질병이 발생한다라는 이론인 거죠. 그럼 언제 병원체 자체가 어떤 유전자, 예를 들어서 뭐 인플루엔자가 매년 유행하는데, 그러면요 그 정도 수준으로 유행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해에 이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항원 대변이를 일으켰어요. 그래가지고 막 엄청 세졌어요, 얘가. 또는 뭐 갑자기 병원체가 막 들어왔어요. 그래서 얘가 뭔가 커지면 무거워지겠죠? 그리고 균형이 이렇게 깨지면서 질병이 발생하기도 하고, 또는 숙주 요인, 숙주가 갑자기 뭔가 면역력이 많이 떨어졌거나 질병에 대한 감수성이 굉장히 높아졌거나 그런 상태가 됐을 때 얘가 커지는 거다. 그러니까 숙주의 감수성이 커지면, 감수성이라는 건 뭐예요? 질병에 걸릴 수 있는 상태. 감수성이 있다, 질병에 걸릴 수 있다. 근데 감수성이 커졌다, 더 걸리기 쉬운 상태다 라고 해서 얘가 커지면 무거워서 또 균형이 깨지겠죠. 질병이 발생한다. 자, 반대로 환경을 가장 중요하게 한 이유는 뭐냐면, 환경은 이 병원체 요인을 크게 만들어줄 수도 있고요, 숙주 요인의 감수성을 크게 만들어줄 수도 있어요. 환경이 이쪽으로 이동을 했다라는 건 뭐냐면, 얘가 이쪽으로 가면은 H의 감수성이 증가한다. 자, 여기 있던 환경이 이렇게 가버렸으면 누가 무거워져요? 여기가 무거워지겠죠? 그럼 이렇게 기울어지겠죠? 얘가 일로 가면서 숙주 요인의 감수성을 증가시킨 거예요. 환경이 우리가 질병에 걸리기 쉬운 상태의 환경이 조성이 된 거예요. 너무 덥거나 또는 너무 습하거나 뭐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로. 또 반대로 환경이 이쪽으로 넘어왔다라는 건, 이렇게 와버리면은 누가 무거워져요? 병원체가 무거워서 이렇게 기울어지겠죠? 이건 어떤 상태예요? 병원체가 살기 좋은 환경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엄청 많아졌어요. 무거워지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게 고든의 지렛대 이론이에요. 제가 그림으로 쭉 설명을 드렸는데 그 내용이 기본 내용으로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렛대 이론을 보시면 환경이라는 저울 받침대
위에 양쪽 끝에 병원체와 숙주를 두고 자, 환경에 둘러싸인 여러 숙주와 병원체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질병의 발생 기전을 표현하고 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요인이 얼마나 더 많이 작용하는지까지는 이 그림을 통해서 알 수는 없겠죠. 그냥 많이 생기게 한다 정도. 그래서 계량적 파악이 어렵다라는 거는 양적으로 얼마나 많으냐, 얼마나 많이 늘어났는지 그걸 파악할 수는 없다라는 것. 평형이 깨지는 이유, 병원체 요인 자체가 변이를 일으켜서 감염력이라던가 병원성이 증가했다라면은 환경은 가만히 있는데 병원체 자체가 이렇게 커져서 균형이 깨질 수가 있겠고요. 숙주의 면역력이 떨어져서 감수성이 증가했다라면은 환경은 가만히 있지만 얘가 커져서 또 균형이 깨지게 되는 거고. 자, 환경이 좌측으로 이동했다라면은 환경이 이쪽으로 이동한 거죠. 좌측으로 이동했으면 숙주의 감수성이 커지는 상태를 만들어 준 것이고, 환경이 우측으로 이동했다라면은 이쪽으로 왔으니까 병원체 요인이 커지게 만드는 환경이 돼서 질병이 발생한다. 자, 마지막 4번에 클라크라는 학자가 나오는데 클라크의 3원론 마찬가지예요. 병인, 숙주, 환경 세 가지 요소가 상호작용해서 질병이 발생한다라고 설명한 클라크의 3원론, 또는 우리 이제 뒤로 나가면 역학에서 역학적 삼각형 모형, 자, 병인과 숙주와 환경이 삼각형을 이루고서 균형을 이루고 있을 때 균형이 깨졌을 때 질병이 발생한다라고 설명하는 모형들이죠. 자, 여기까지 하고요. 잠깐 쉬었다가 이어서 사회생태학적 모형 볼게요.